리시스트라테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요. 아리스토파네스는 첫 장면 두 주인공의 이름과 만남을 통해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른 아침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근처의 도로 뒤로 아크로폴리스의 대문인 프로필라이아가 보인다. 리시스트라테가 노예 소녀 한 명을 데리고 등장하여 초조하게 서성댄다. 저기 우리 이웃집 여자가 오고 있네. 안녕 칼로니케. 무대의 배경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가는 정문 프로필라이아가 보이는 도로 한가운데입니다. 여기에 오늘의 주인공 리시스트라테가 등장합니다. 이 리시스트라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앞에 리시라는 말은 풀다, 해체하다는 뜻이고요. 뒤에 붙은 스트라테, 이거는 군대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리시스트라테는 군대를 해산하는 여인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녀가 인사하는 칼로니케라는 이웃집 여인 역시 그 이름이 의미심장합니다. 앞에 붙은 칼로가 아름답다는 뜻이고요. 뒤에 니케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하실 텐데요. 승리라는 뜻입니다. 합하면 아름다운 승리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첫 장면에서 리시스트라테와 칼로니케가 만난다는 것은 군대를 해산시키고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자는 뜻이 되겠죠. 이런 뜻을 살려서 아예 제목을 군대 해산 여걸전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 발표 당시 나이를 역으로 계산해 보면은 10대 중반의 어린 나이 때부터 전쟁을 겪어야 했고 평생 전쟁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문학 작품을 조용히 평온하게 앉아서 집필하기 어려운 엄청난 격동기에 창작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아리스토파네스를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리시스트라테를 포함한 그의 작품 대부분은 반전주의적입니다. 그의 반전주의적 특징은 리시스트라테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이건 내가 몇 날 며칠을 밤잠도 못 자고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며 궁리해낸 거예요. 미묘해요. 전체 헬라스의 구원이 이젠 우리 여자들 손에 달려있을 정도로요. 이 나라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렸어요. 이 나라가 망하든 아니면 펠로폰네소스인들이 망하든. 여기서 헬라스는 그리스라는 뜻인데요. 리시스트라테가 헬라스의 구원을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칼로니케는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 여성들이 어떻게 전쟁의 고통 속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리시스트라테는 그 방책을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리시스트라테와 칼로니케 두 여인에 이어서 미르니네라는 아테네 여인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여인이 람피토인데요. 이 여인은 아테네의 적국 스파르타에서 온 여인이에요. 게다가 이 네 명뿐만 아니라 람피토가 데려온 두 명의 여인이 더 있습니다. 한 명은 보이오티아인이고 또 한 명은 코린토스인입니다. 이 두 나라는 당시 스파르타의 동맹국이었죠. 즉 아테네의 적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대에 아테네 편 여인 셋, 스파르타 편 여인 셋 이렇게 모두 6명이 서서 왁자지껄 희극을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를 본 관객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무대에 배우가 6명이나 나와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거지?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것은 희극만의 독특한 특징인데요. 비극과 비교하자면 형식의 파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극에서는 4명 이상의 배우가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희극에서는 3명을 넘어서 4명, 5명, 6명까지 등장시켜서 아주 어수선하고 복잡한 분위기를 연출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시 관객들은 기원전 534년 처음 열린 비극경연대회 이후로 무대에 배우가 3명 이상 등장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 이거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첫 비극경연대회가 열린 지 50여 년이 가까이 지난
기원전 487년 첫 희극 경연 대회가 열렸고 그로부터 훨씬 뒤인 기원전 411년에 리시스트라테의 공연 무대에 6명이 등장해서 어수선하게 떠드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관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비극과 희극은 장르적 특성과 탄생 시기가 다른 만큼 당시 관객들의 인식도 굉장히 다릅니다. 대디오니소스 제전 기준으로 해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러니까 총 3일간 비극 경연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비극은 디오니소스 제전의 꽃이라 불릴 만큼 가장 중요한 행사였죠. 이때 3명의 비극 작가가 하루씩 할당받아서 각각 비극 3부작과 익살스러운 소극이라 할 수 있는 사티로스극 1편, 즉 총 4편의 작품으로 경쟁하였습니다. 반면에 이 희극 경연대회는 단 하루 동안 5명의 작가가 각각 한 편의 작품만으로 경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실만 비교해봐도 비극과 희극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에 큰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장편 드라마처럼 진득하게 앉아서 보는 비극과 다르게 희극은 시트콤을 보듯이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하루에 몰아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디오니소스 제전에서 비극 경연대회가 메인 공연이라고 한다면 희극 경연대회는 제전의 마지막 날 다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즐기는 일종의 뒤풀이 공연 같은 느낌이었던 겁니다. 이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비극보다 희극이 더 흥미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 희극이 비극보다 훨씬 더 당대의 현실적인 문제를 아주 직접적인 방식으로 다루면서 날카로운 풍자와 비판의식을 더 기발하고 풍성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시스트라테 역시 당대 가장 큰 정치 현안을 다루었는데요.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아주 기발합니다. 무대에 모인 6명의 여인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리고 두 도시와 동맹을 맺고 전면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리스 전체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싸우고 있지만 여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자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나선다고 정말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이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설정은 사실 허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들은 신화 속 주인공이나 영웅도 아니고 어떤 사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종의 가상적인 인물인데요. 게다가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 대단한 권력이나 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창과 칼, 방패를 맞들고 싸우느라 집을 떠나 전쟁터를 떠도니까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던 그저 전쟁이 지긋지긋하다고 느끼는 아주 평범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때문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과부가 되기도 하고 아빠 없이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처지에 놓이니까 이렇게 끔찍한 전쟁에서 벗어날 묘안이 없을까 하고 고민했던 것이죠. 그래서 리시스트라테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낸다면 여러분은 나를 도와 이 전쟁을 끝낼 용의가 있나요? 여인들이여, 평화롭게 살도록 남편들을 강요할 요량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삼가야 합니다. 리시스트라테가 이 고통스러운 전쟁을 끝낼 비법이 있다고 호기롭게 나서며 무언가 삼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과연 이 리시스트라테가 떠올린 비법은 무엇일까요? 그 비법은 바로 전쟁하고 있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동맹국의 여인들이 남자들과의 잠자리를 거부하자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잠자리를 거부하면 욕정을 견디다 못한 남자들은 전쟁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아리스토파네스의 상상력입니다. 우리가 곱게 화장을 하고는 집안에 앉아있고 남편들 앞을 지나가면 남편들은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가가지 않고 딱 잘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은 서둘러 휴전하게 될 거예요. 확실해요.
리시스트라테는 아름답게 치장하고 섹시하게 차려입은 뒤 남편 앞에 지나가면 이를 본 남편들이 몸이 달아오를 것이고 그 순간 잠자리를 거부하면 남자들이 안달이 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전쟁을 멈추기 전까지는 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 어서 전쟁을 멈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전쟁이 끝날 거라는 거예요. 이렇듯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은 작품 속에서 음탕하기보다는 오히려 건강하고 씩씩하게 나타납니다. 이 다음 여성들의 토론은 음담패설이 난무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방송에 담기 좀 어려울 정도라 제가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고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막고자 했던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기원전 431년부터 시작해서 404년까지 무려 27년 동안 지속되었던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희극을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전쟁이 아닌 실제로 벌어졌던 전쟁인 거예요. 당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서쪽으로 진출하며 원정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99년 터키 서쪽으로 오게 되는데요. 당시 터키 서쪽 해안은 그리스 땅이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가 그리스랑 딱 부딪힌 것이죠. 이 지역을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페르시아랑 맞서기 위해서 이 이오니아 사람들이 아테네와 스파르타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스파르타는 거절하죠. 어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거기 너무 멀어. 내 코가 석자야.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아테네는 이들의 말을 듣고 도와주기로 결심하죠. 이것을 그리스와 페르시아 제국 사이에 일어난 최초의 분쟁, 즉 이오니아 반란이라고 합니다. 이 반란이 성공하고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독립을 유지하자 그리스 놈들 가만 안 둬 하고 이 실패한 페르시아가 이를 갑니다. 기원전 492년에는 페르시아가 그리스 본토로 원정을 갑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폭풍우를 만나고 실패하고 돌아가게 되죠. 그로부터 2년 뒤 페르시아가 군대를 파견해서 아테네랑 페르시아가 본격적으로 맞붙게 됩니다. 이때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우리 좀 도와줘 했더니 중요한 축제가 있어서 안 돼. 신들한테 제사 지내야 되니까 요 제사 끝나면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스파르타는 또 거절합니다. 결국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도움 없이 엄청난 규모의 페르시아군과 마라톤 평원에서 맞붙습니다. 그런데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아테네가 페르시아군에게 기적적인 대승을 거둡니다. 덕분에 아테네의 위상이 확 올라가게 되겠죠.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아테네는 스파르타와는 비교도 안 돼 이류 국가 취급을 받았었는데요. 마라톤 전쟁을 계기로 아테네가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 전투와 관련해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기적 같은 승리에 고무된 아테네군은 전령으로 활약하던 페이리피데스, 이 사람이 마라톤 평원에서부터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달려서 아테네의 승리 소식을 전한 후에 숨을 거두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건 후대에 꾸며진 이야기가 거의 확실합니다. 근대 올림픽을 창설했던 프랑스의 그 쿠베르탱 남작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 듣고는 이거다 하면서 마라톤 경기를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을 올림픽의 평화적 메시지에 겹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서구 유럽인들의 시각이죠. 이런 이유로 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를 자처하는 이란 사람들은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는 물론 각종 국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페르시아가 아테네한테 밀려서 물러났는데 얼마 후 페르시아의 그 다레이오스 왕은 이 패배가 분해서 그랬는지 화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자, 이로부터 10년 뒤인 기원전 480년에 다레이오스 왕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라고 하면서 다시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테네가 그 페르시아를 마라톤 전투에서 격파하고 위상이 높아지니까 이번에는 스파르타도 빠질 수가 없게 되고 같이 나서게 됩니다. 특히 그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정예 전사 300명을 몰고 가서 페르시아에 대적해 싸웠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영화 300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의 지휘하에 전사들은 끝까지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이들을 모두 무찌르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마침내 아테네 해군과 싸우게 됩니다. 당시 아테네의 장군이었던 이 테미스토클레스는 이 탁월한 전략을 짜서 페르시아 함대와 싸워서 기적적인 그 아주 당당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당시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육군을 중심으로 동맹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의 침략을 완전히 끝장낸 기원전 478년에 아테네도 그리스 섬에 있는 도시들, 해안에 있는 도시들을 묶어서 델로스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해군을 중심으로 한 이 델로스 동맹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 서로 라이벌 구도가 형성됩니다. 정치가이자 군인 페리클레스가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이 스파르타와 전쟁을 피할 수 없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페리클레스는 리시스트라테처럼 아주 호기롭게 나는 스파르타와 싸워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아주 유효한 전략이 있습니다. 라고 대중을 선동했고 결국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한 전략, 작전은 무엇이었을까요? 페이라이에우스 항구의 성벽을 더욱 단단히 쌓아서 이 성벽을 이용해 스파르타 본국이나 동맹들의 뒤통수를 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당시 가장 큰 변수는 이 페이라이에우스 항구에 온 배에 전염병 환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역병이 아테네에 돌면서 페리클레스의 작전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리고 이 역병 때문에 페리클레스조차 사망하게 되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지도자 페리클레스를 잃은 아테네는 그야말로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이 아테네인들이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희극 경연대회를 열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테네인들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비롯해서 일상으로서의 농업의 성공을 위해 봄마다 이 디오니소스 신에게 드리는 제의는 멈추지 않고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희극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한껏 웃으면서 걱정과 고통을 털어내고 평화에 대한 희망을 꿈꾸었을 겁니다. 자, 리시스트라테를 보러 온 관객들 역시 이 기나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자, 그런데 리시스트라테가 잠자리 거부를 통해서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대사를 했을 때 이걸 지켜보던 관객들도 야, 저게 진짜 가능해? 하고 아마 웅성웅성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리시스트라테는 걱정 말라며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고 말을 합니다. 미리 대비를 해놓았어요. 우리는 오늘 중으로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할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 합의를 보는 동안 재물을 바치는 척하고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하도록 제가 눅수그레한 아줌마들에게 지시를 해두었으니까요. 아테네의 높은 언덕 아크로폴리스에 아테네 여신을 모시는 거대한 파르테논 신전에 여인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멈추라는 시위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이 파르테논 신전이 당시 어떤 역할이었는지 이걸 알면 그 리시스트라테의 생각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건 종교적인 정서 아니야? 이렇게 알기 쉬운데요. 사실 이 신전이 당시에는 델로스 동맹의 전쟁 비용을 보관하는 금고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일종의 보물 창고인 셈이죠. 당시 아테네인들은 왜 신전에다가 이 델로스 동맹의 기금을 보관했던 걸까요? 여신이 거기에 놓아둔 돈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신전에 두면은 사람들이 함부로, 도적들이 함부로 손을 못 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잠자리 거부만으로는 남편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 스파르타 여인 람피토의 말에 리시스트라테가 내어놓은 대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자본의 상징,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하는 것은 전쟁의 돈줄을 끊는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파르테논 신전은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자 처녀의 여신인 아테나 여신에게 바쳐진 공간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잠자리 거부를 외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말한 리시스트라테는 여성들과 함께 잠자리 거부 맹세를 합니다. 집에서 나는 수처녀처럼 지내겠습니다. 샤프란색 가운을 입고 화장을 한 채 남편이 나를 몹시 열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결코 자진하여 내 남편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싫다는데도 그이가 완력으로 강요한다면 나는 재미없게 해주고 요분질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치즈 강판에 새겨진 암사자처럼 엉덩이를 들고 웅크리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이 맹세를 지킨다면 이 잔으로 마셔도 되겠죠? 자, 여인들은 이 맹세와 함께 포도주를 담은 잔을 기울이면서 일심단결을 합니다. 그리고 술잔을 주고받는 동안 계획대로 아테네 여성들이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리시스트라테와 함께 있던 여인들도 신전에 들어가서 빗장과 자물쇠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시위를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점령한다고 해서 시위가 쉽게 이루어질 리 없겠죠. 그게 위기가 등장할 타이밍입니다. 무대의 여인들이 퇴장하고 노인들로 구성된 남자 코러스 12명이 등장합니다. 그리스 희극과 비극에서 코러스, 합창단은 필수로 등장하는 요소죠. 보통 희극의 경우 코러스는 24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12명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뒤에서 밝혀집니다. 등장한 이 코러스의 대표 노인 코러스장은 이번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 여자들을 모조리 한 장작더미 위에 불태워버리자고 합니다. 아크로폴리스 주변에 불을 질러서 여인들이 버티지 못해 시위를 멈추고 언덕 아래로 내려오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호언장담을 하는 거죠. 먼저 통나무 장작 2개를 여기에 내려놓고는 횃불에 불을 붙인 뒤 충차처럼 문을 공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소리쳐도 여인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에 불을 질러서 연기로 여자들을 질식시켜야지. 그를 필두로 여인들의 아크로폴리스 점령에 분노한 남자들이 대동단결합니다. 하지만 신전 밖에서 이들을 지켜보던 여성들이 물 양동이를 들고 나타납니다. 이때 24명의 코러스의 나머지 반, 즉 12명의 여성 노인 코러스들이 무대로 나오는 것이죠. 불을 지피려는 남자들과 불을 끄려는 여자들 사이에 기막힌 집단 패싸움이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특히 이 둘 사이의 말싸움이 아주 기가 막히는데요. 신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들아, 물은 왜 가져와? 하니까 니들은 불은 왜 가져와? 이 산손장아. 그대 자신을 화장하려고 그러냐? 하고 맞받아칩니다. 노인 코러스장도 지지 않고 들이받죠. 아니, 그대 친구들을 위해 화장용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주려고 그런다. 나는 이 물로 네 불을 끌어왔다. 내 당장 이 횃불로 그대로 구워줄 테다. 이런 식으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무시무시하게 싸워댑니다. 결국 경찰관들과 함께 감독관이 등장합니다.
리시스트라테는 이들과 맞서게 되었지만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감독관이 전쟁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주제 하고 소리쳐도 말이죠. 우리야말로 갑절로 상관이 있죠. 우선 첫째로 아들을 낳아 싸움터로 보내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대체 누구란 말이오. 그 다음 우리는 인생과 젊음을 즐겨야 할 때 전쟁 때문에 독수 공방하는 신세가 됐어요. 우리 처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방 안에서 늙어가는 처녀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아테네 여성들에게 아들 출산과 결혼 문화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아테네의 기혼 여성은 가문을 이어나갈 아들을 낳아야 했지만 그 딸밖에 갖지 못했다면 이 경우에 법에 따라서 남자 후손을 낳기 위해 친가 쪽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과 결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아테네 여성들은 자신의 결혼 상대를 스스로 찾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시피 했고 결혼할 때 필요한 지참금 역시 남편이나 아들 혹은 친척 남성이 관리했다고 합니다. 여성 입장에서 결혼이 이렇게 어려웠으니 이혼도 쉽지 않았겠죠? 결혼 생활이 끝난 뒤에 이를 책임져야 하는 남성 후견인, 대개는 친정 아버지나 가까운 친척 남성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 아테네 여성들은 대부분 20대가 되기 전에 결혼했고 20살이 지나면 그만큼 결혼할 기회가 줄어들곤 했습니다. 때문에 이 리시스트라테는 감독관에게 20년 가까이 지속된 전쟁으로 독수 공방하는 여인들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못하고 늙어가는 처녀들의 처지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고 표현한 것이죠. 자, 이렇게 여인들이 전쟁과 상관없지 않느냐는 감독관의 말에 발끈하면서 굴하지 않던 리시스트라테를 당황하게 한 것은 오히려 함께 싸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조금씩 주랭랑을 치기 시작한 거죠. 집에 가려고 구멍을 파다가 붙잡히고 밧줄을 타고 내려가다가 붙잡히고 참새 등에 타고 집으로 날아가려고 하는 여인은 리시스트라테가 머리채를 잡아서 끌어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집에 가려고 별의별 핑계를 다 댑니다. 한 여인이 집에 있는 양모에 해충, 즉 좀이 생길 것 같다면서 또 어떤 여인은 올빼미들이 하도 울어서 잠이 오지 않아 집에 가야겠다고 합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지금 당장 아이가 나오려고 한다고 제잘되던 여인이었습니다. 리시스트라테가 아니 어제만 해도 애를 베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고 따지니까 그 여인은 오늘 뵀어요 라고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리시스트라테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속임수는 집어치워요. 아마 남편이 그리운 것이겠죠? 하지만 남편들은 우리가 그립지 않은 줄 알아요? 나는 잘 알아요. 그들에게도 밤은 고달플 거예요. 그러니 용감한 여인들이여 참고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신탁도 우리가 분열하지 않는다면 이길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굴복하면 전쟁을 막을 수가 없다면서 끝까지 저항하자는 리시스트라테의 말에 여인들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런데 리시스트라테가 잠자리를 거부하는 아내들 때문에 남편들의 밤이 고달플 것이라고 했죠. 집에 가지 못하는 부인을 대신해 신전에 직접 찾아온 남편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테네 여인 미르리네의 남편 키네시아스였습니다. 그는 보초를 서고 있는 리시스트라테에게 부인을 불러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아내가 집 나간 뒤로는 사는 재미가 없다는 둥,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지 모르겠다는 둥, 아내가 보고 싶은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는데요. 그의 간절함 때문에 리시스트라테는 미르니네와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내를 보곤 전보다 더 젊어 보이고 눈길도 훨씬 부드러워 보인다고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내 미르니네는 그가 데려온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전쟁을 그만두기 전에는 집에도 절대 안 가겠다고 선언을 하죠. 그러자 키네시아스는
노예에게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고는 아내와 어떻게든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아내 미르리에는 그 와중에도 남편에게 여보, 휴전을 잊지 마세요라고 당부하기도 하죠. 다시 아크로폴리스로 가버립니다. 끝내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못한 채 아크로폴리스를 떠나던 키네시아스는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결심합니다. 이제야 알겠구려. 이건 옆 편네들이 도처에서 함께 음모를 꾸민 거예요. 자, 어서 가서 전합시다. 휴전 협정을 논의할 전권 사절단을 이리로 보내라고. 키네시아스만큼이나 성욕을 주체할 수 없었던 스파르타의 남성들이 그의 부름을 받고 아테네로 찾아오게 됩니다. 죽을 지경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휴전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의 고통은 자꾸 커지는 남근으로 표현되는데요. 이 피노키오의 코처럼 남성들은 너무 커져버린 성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고충을 겪게 됩니다. 이 대화 내용도 굉장히 외설적인 대사들이라서 차마 방송에서는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들의 결론은 결국 아테네와 스파르타나 똑같은 증세니까 전쟁을 멈출 협상을 하자는 것이었죠. 리시스트라테의 지혜로 드디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남성들이 나서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한 것이죠. 이를 알게 된 리시스트라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요. 이제 그대들은 목욕제게 하시오. 그러면 우리 여자들이 그대들을 아크로폴리스로 초대해서 광주리 안에 남아있는 음식들을 모두 내놓겠어요. 그곳에서 그대들은 서로 맹세와 서약을 주고받으시오. 그런 다음 각자 자기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자, 이 말이 끝나자 남성들은 되도록 빨리 당장 가자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재결합할 부부들이 어우러져서 신나게 춤추고 노래합니다. 무대라는 가상 공간에서나마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멈추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게 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이 희극의 막이 내리게 됩니다. 이 작품을 읽고 나면 전쟁을 막기 위한 여성들의 잠자리 거부 운동이라는 설정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한편으로는 외설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희극의 스토리는 놀랍게도 실제 역사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발발 직전에 이 전쟁을 반대하는 연극인들이 리시스트라테의 대본 낭독회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No Peace, No Sex를 주장하는데요. 리시스트라테를 그대로 본받은 일종의 섹스 파업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전쟁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국가 지도자들의 아내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일명 리시스트라테 프로젝트라고 불리며 50여 개국에서 낭독회와 연극 공연이 1000회 이상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영화 닥터 지바고에서 라라 역으로 유명한 배우 줄리 크리스티를 포함해 수많은 헐리우드 배우들이 참여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리시스트라테가 전쟁 반대, 반전의 대명사가 된 것이죠. 기원전 411년 아리스토파네스의 이 발칙한 발상이 지금 현대 우리 사회에서도 쓰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아리스토파네스가 말한 대로 현실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 아리스토파네스가 시대적 흐름을 작품에 잘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대를 읽은 그리고 미래를 읽어낸 희극 작가의 예지력인 것이죠. 자, 그런데 아리스토파네스의 이 두 작품이 있지 않았다면 아마도 리시스트라테도 없었을 겁니다. 아카르나이 구역민들과 평화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세 작품을 묶어서 아리스토파네스의 반전 평화 3부작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평화 3부작 중에 가장 먼저 기원전 425년에 발표된 이 아카르나이 구역민들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중 가장 먼저 공연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대 그리스 희극으로 의미가 있죠.
오늘 소개해드린 리시스트라테와 함께 보기에는 아마도 그 두 번째로 발표된 기원전 421년의 작품 평화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평화라는 작품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진 지 10년째 되는 해 대디오니소스 제전 희극경연대회에 올려져서 2등을 차지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작품에서도 아리스토파네스의 황당무계한 상상력이 펼쳐집니다. 극이 시작되면 아테네의 농부 트리가이오스가 거대한 쇳덩구리를 타고 날아올라 하늘에 있는 신들의 궁전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트리가이오스는 하늘에 올라가서 제우스를 만나 따지려고 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전쟁에 우리가 시달려야 하나. 그런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신들의 궁전도 이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신들 가운데 가장 포악한 전쟁의 신 폴레모스가 다른 신들을 다 내쫓고 구멍을 깊게 파서 평화의 여신을 그곳에 묻어두었기 때문이죠. 아리스토파네스는 이 작품에서 전쟁과 평화를 신격화시켜서 등장시켰습니다. 주인공 트리가이오스는 이 전쟁의 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농부들을 모아서 구덩이에 갇힌 평화의 여신을 구해냅니다. 그들 하나하나는 약하지만 다 같이 힘을 합하니까 거뜬히 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리시스트라테의 여인들이 똘똘 뭉쳐서 남자들에게 평화 협상을 끌어낸 것과 같습니다. 트리가이오스는 그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를 하는데요. 자, 이 광경을 보고 있을 아테네 극장 관객들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전쟁에 찌들었던 사람들이 희극을 보는 것으로나마 간만에 찾아온 평화와 풍요, 축제를 즐기는 것이겠죠. 아리스토파네스는 흥겹고 유쾌한 상상력으로 극장을 가득 메운 아테네 민중들의 가슴을 벅차게 했을 겁니다. 자, 리시스트라테와 평화에서의 키워드는 용기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용기를 내 잠자리를 거부하고자 하는 리시스트라테, 그리고 평화의 여신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트리가이오스. 이들은 그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희극 작품을 만들어낸 아리스토파네스 역시 용기 있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리시스트라테처럼 스스로 용기 있게 외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도 희극 작품을 읽으면서 아테네 사람들처럼 힘든 현실을 벗어나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상의 무대가 아닌 현실에서,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면 분단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지금, 그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속에 그려진 평화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언젠가 올 그날, 평화의 날, 반전의 날, 그리고 그날을 가져다 줄 영웅을 그려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헤라는 제우스의 몇 번째 여성일까? 정실 부인이니까 첫 번째 부인. 정실이 무조건 첫 번째는 아닐걸요? 예. 제 생각에는 한 대여섯 번째 되지 않을까. 대여섯 번째. 촉이 좋으신데요. 한번 볼까요? 제우스의 부인이 몇 명이었는지. 화려하다. 첫 부인은 메티스라는 여신입니다. 인간들과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아는 것이 많은 지혜로운 신이라는 거죠. 두 번째 부인은 테미스였는데, 테미스는 법과 질서, 체제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테미스는 참고로 말하면 제우스의 고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통도 물불 가리지 않고 주변에 자신이- 여자는 그냥 싹 다 그냥 셋째는 에우리노메, 그다음 데메테르, 무네모신의 레토를 거쳐서 헤라가 일곱 번째. 근데 여기에 나오는 여신들을 잘 보면은 한 지도자가 한 공동체를 잘 다스리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신화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여기에 다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우스가 권력을 잡기 위해 지혜를 구하니까 메티스와 결혼하게 되죠. 자,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네, 법과 질서를 잡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적 취향이라기보다는
내가 권력을 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라도 자기에게 꼭 필요한 그런 대상자로 지금 생각이 된 거죠. 헤라야, 나의 옆에서 나의 아내로서 나와 함께 세상을 다스려 나갑시다. 자, 헤라의 반응. 여자들은 얘도 좋아하고 쟤도 좋아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소희 씨는? 전 너무 싫을 것 같은데요. 헤라가 딱 이 두 분 같았습니다. 난 너무 싫어. 너 그렇게 여러 여신들을 거치고 막 고모들하고도 사랑을 나누고 그러고서 나한테 와? 난 너 싫어. 그리고 아주 칼같이 끊었습니다. 제우스가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으면 얘기가 안 들리겠죠. 부부가 안 됐겠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하다. 헤라는 계속 거부를 하고 이게 일종의 이제 최초의 스토커가 아닐까 싶은데 그럴 정도로 헤라를 제우스가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 술을 씁니다. 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죠. 제우스는 하늘의 신이고 구름의 신이고 천둥의 신, 번개의 신이니까 구름 모으고 비 내리는 건 이제 일도 아니어서 그렇게 하고 자신은 뻐꾸기로 변신합니다. 뻐꾸기 날리려고. 뻐꾸기 날린다 여기서 나온 뻑뻑 날린다고. 그 뻐꾸기로 제우스가 변신을 해서 오돌오돌 떨면서 헤라 곁으로 갑니다. 헤라가 그 뻐꾸기를 보고 어머 이 가여운 것 하고 품에 안았죠. 그랬더니 뻐꾸기로 변한 제우스가 짜잔하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비포 앤 애프터 이렇게 이때 헤라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여기서는 너무나 감동을 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뻐꾸기로 변신하고 비도 내리고 그러면서 나에게 이렇게 요청해 주다니. 하지만 또 단호함도 있죠. 그렇다면 나에게 약속을 해라. 앞으로 어떤 여신도 여인도 그 사랑을 나누지 않는 걸로 그리고 나만을 정식 아내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우스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좋습니다. 저의 유일한 아내로 삼겠습니다. 그걸 또 믿네. 그리고 결혼을 주관하고 관장해 주시는 신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우스도 그걸 안 거죠. 가정이 모든 공동체의 기본이고 가정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의 원칙과 도리를 잘 지키는 것이 공동체 전체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헤라면 되겠다. 이런 헤라의 이 단호함과 그 품위, 카리스마 이런 게 있을 때 이 결혼은 엄중한 것이 되고 세상은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헤라는 결혼의 신이라는 것을 담당하게 되고 제우스와 결혼이 되고요. 유일하게 그 제우스가 결혼식을 올리면서 아내로 삼았던 신이 바로 헤라입니다. 성대한 결혼식을 열었고 모든 신들과 모든 동물들을 다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우스는 그러나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믿는 사람이 아니 믿는 신이 더 웃겨요. 어떤 점에서는 지켰고 어떤 점에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그 헤라를 유일한 아내로 삼은 건 지켰고 그러나 사랑은 열심히 나누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제우스가 그 약속을 어기고 얼마나 많은 여신, 여성과 사랑을 나누었는지 혹시 가늠이 되시나요? 40~50명, 60~70명은 헤라 이전에 6명, 헤라 이후에 60명. 능력자네. 우리 재림 씨가 생각보다 통이 크네요. 그런데 거의 대충 맞추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조사한 걸로 보면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것만 한 60이거든요. 그리고 자식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은 엄마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70명을 훌쩍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안 알려진 것도 많고요. 그런데 왜? 상중 씨 어투라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그리스인들은 바람둥이 제우스를 최고의 신으로 경배하며 찬양했을까?
그림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저 여인은 에우로페라고 하는 페니키아의 공주였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아름답고 정숙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죠. 하늘에서 제우스가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적인 욕망이 솟구쳤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신들의 세계를 평정한 제우스가 이제 지상의 인간들의 세계에 뛰어난 문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그 문명을 일궈낼 주체를 누구로 삼아야겠습니까? 이렇게 봐서 똑똑한 아이를 찍을 수도 있지만 내 아들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제우스가 인간들과 사랑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는 에우로페였습니다. 그래서 에우로페에게 다가가는데 인간에게 신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 인간은 타 죽거나 큰 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서 다가갔습니다. 그 황소로 변해서 다가가는 이 모습을 보고 에우로페가 이쁘다 그러면서 만지다가 소가 이렇게 자세를 낮추니까 그 위에 올라탔고 에우로페를 이 황소가 안고서 바다로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크레타 섬으로 가서 유럽 최초의 문명인 미노아 문명을 만들 미노스라는 왕을 낳았다고 그럽니다. 제우스가 바람을 핀 데에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자, 이 위대한 문명의 시발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 위대함을 부각시킬 수 있겠습니까? 신의 혈통. 그렇죠? 우리의 문명을 만든 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신의 혈통을 땄는데 신도 보통 신이 아니야. 최고의 신 제우스야. 이러고 보니까 우리 동네도 그런데 그래서 동네마다 자기네들을 주장하면 제우스가 바람 안 필 도리가 없게 되는 거지. 그리고 제우스가 바람 피우는 모습을 잘 보면은 상대가 아까 헤라처럼 다 거부하거나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다 피해 다니고 난 싫다고 그러고 그럴 때 제우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거절할 때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나를 변신시키고 나를 낮추고 나를 그 모습에 이제 맞추는 거죠. 이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별짓 다 하네 이게 아니라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상대를 배려했구나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헤라와 제우스가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났겠죠. 그림에 보면 에일레이티아라고 있는데 이거는 출산의 여신, 결혼의 여신의 딸, 출산의 여신 잘 맞죠? 그리고 이제 헤베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헤베는 젊음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아레스라는 신인데요. 이 아레스 신은 그 전쟁 신, 전쟁을 일삼고 난폭한 신이죠. 이거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이것도 제가 지금 계속 연구 중입니다. 왜 헤라와 제우스 사이에서 전쟁의 신이 태어났을까? 부부싸움. 전쟁 같은 사람. 사랑과 전쟁. 또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도 있네요. 자, 그리고 헤파이스토스라고 하는 신인데요.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났다라는 얘기도 있고 헤라가 혼자서 낳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식들 4명의 면면을 보면은 사실 그 태양의 신 아폴론이나 지혜의 신 아테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에 비해서 보면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헤라가 굉장히 열등감을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우스가 더 좋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막 바람을 피우고 다니니까 이런 모습에 헤라가 더 화가 났던 거죠. 자, 이런 헤라의 앙심, 질투심, 복수심 때문에 가장 피해를 봤던 또 하나의 상이 있는데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이 디오니소스는 바로 제우스가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세멜레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을 나눠서 낳은 자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멜레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제우스 신전의 여사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멜레가
그 자기가 모시는 제우스가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제우스는 자기 모습 그대로는 나타날 수 없으니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세멜레에게 접근하고 둘이 사랑을 나눴고 둘 사이에서 아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본 헤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헤라도 세멜레를 오래전부터 돌봤던 늙은 유모로 변신해갖고 세멜레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요즘 남자들은 자신이 제우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순진한 처녀들의 순결을 빼앗는데요. 다음에 만나면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만약 그 남자가 그걸 거절한다면 제우스가 아니라는 뜻일 거예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세멜레 입장에서 귀가 솔깃하겠죠. 그래서 제우스를 만나는 시점에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꼭 들어주실래요? 그랬더니 제우스가 어떤 소원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스틱스 강에 맹세하고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스틱스 강에 그 맹세를 하면 신들조차도 그걸 어기면은 큰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우스는 세멜레의 그 소원을 눈물을 머금고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벗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 천둥과 번개의 광휘 때문에 세멜레가 타 죽게 됩니다. 근데 세멜레가 죽는 모습을 제우스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데 보니까 태중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끄집어내서 자기 허벅지에다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서 출산일이 되었을 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걸 또 헤라가 본 겁니다. 아니, 저 아이가 살아남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데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명을 받고 그 아이를 빼돌립니다. 그리고 세멜레의 언니였던 이노에게 넘겨지죠. 자, 이 탄생 이야기 속에서 하나 주목할 게 사실 디오니소스는 신이 아닙니다. 사실은 보통 인간과 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영웅이라고 하거든요. 반인 반신의 영웅인데 이렇게 태어나서 어렵게 자라났잖아요. 근데 이 어렵게 자라난 아이를 헤라가 여전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광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광기에 휩싸인 디오니소스는 미친 듯이 세상을 돌아다니게 되고 그리고 디오니소스를 돌봐줬던 이모인 이노와 그의 남편 아타마스는 헤라의 또 징벌을 받아가지고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태워 죽이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식을 안고 바다에 빠져 들어가고 그런 징벌을 받게 되죠. 어머.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나고 불행하게 자란 디오니소스는 결국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 디오니소스라는 말이 디오라는 말이 제우스라는 뜻이고 니소스가 그 헤르메스가 빼돌렸던 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하면 제우스의 아들로서 니사산에서 자란 아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앞에 있는 디오라는 말이 둘이라는 뜻도 돼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부활의 신이라는 뜻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점 보면 헤라가 얼마나 지독하게 제우스의 배우자 그리고 제우스의 자식들을 괴롭혔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올림포스 12신의 헤라와 제우스 부부 있는데 또 다른 부부가 있다고 그랬죠? 헤파이스토스와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는 미와 매력, 사랑의 여신인 건 알죠? 근데 보면 이제 가장 못난 신과 가장 예쁜 신의 결합, 그리스 로마판 미녀와 야수 뭐 이런 느낌이 들죠. 헤파이스토스와 아프로디테가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풀어봐야겠네요. 자, 제우스의 첫 번째 부인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네, 메티스, 지혜의 여신 메티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탁이 하나 내려집니다. 메티스는 첫 번째 아이로 딸을 낳을 것인데 그 딸을 낳은 다음에 두 번째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이 제우스를 밀어내고 권력을 잡을 것이다. 이런 신탁이 내려진 거예요. 제우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신탁을 무시하고 그래도 난 사랑하니까 자식을 낳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제우스일까요? 제우스는
사랑보다 권력을 더 우선시하는, 내가 어떻게 그 획득한 권력인데 이걸 놓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티스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해야겠죠. 그러니까 메티스를 잡아서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메티스는 제우스의 몸 안에서 자라게 되는데 특히 머리에서 자랐다고 해요. 근데 삼켰던 그 당시에 이미 메티스는 아이를 갖고 있었어요. 어머. 출산일이 되자 제우스가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니까 어이구 머리야. 옆을 지키고 있던 프로메테우스가 고통받는 제우스를 보고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옆에 있는 도끼를 들어서 머리를 때려줬답니다. 머리가 갈라지면서 거기서 짜자잔 하고 나타난 게 바로 아테나라는 거예요. 어머. 이 소식을 들은 헤라가 아니 저 남편이 나 없이 아이를 낳아? 그럼 나도 혼자서 아이를 낳을게. 그러면서 낳은 아이가 헤파이스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엄청 못생긴 거예요. 게다가 다리를 절고 있고 구질구질해 생긴 거예요. 아우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모양이 이 꼴이야. 제우스는 번듯한 아테나 여신을 낳았는데 그래서 화가 나서 이 헤파이스토스를 집어서 하늘에서 올림포스 궁전에서 아래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9일 밤낮을 통해서 떨어져가지고 렘노스라는 섬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렘노스 섬에 버려진 이 아이를 거두어준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 여신은 바로 테티스였습니다. 바다의 여신 테티스였고요. 테티스는 헤파이스토스는 자기 자식도 아닌데 정성껏 사랑을 다해서 돌봐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격려해 줍니다. 얘야, 너가 버려졌지만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우리 한번 너의 실력을 키워보자. 이 헤파이스토스가 자신의 능력이 뭘까를 계속 고민했겠죠. 그리고 찾아낸 게 자신의 손재주가 좋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불과 금속, 쇠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장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타고난 재주일 수도 있지만 테티스가 버림받은 헤파이스토스를 돌봐주고 헤파이스토스는 그 격려의 힘을 입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 그리스인들이 이 헤파이스토스를 굉장히 또 존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테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죠. 근데 그 파르테논 신전에서 아고라를 거쳐서 아고라 쪽이 가장 높은 곳에 보면은 지금 보시는 헤파이스토스 신전이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파르테논 신전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죠. 이거는 종교적인 공간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장인들이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작업도 하고 자신들의 어떤 권익도 주장을 하고 그랬던 그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력을 키운 헤파이스토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랐을까요? 특히 자기가 버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그리고 복수심이 생겼습니다. 누구에게? 나를 버린 엄마에게. 내가 엄마를 꼭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황금으로 아주 매력적인 의자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를 올림포스 산 위로 싹 올립니다. 이걸 신들이 보고선 야 이건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중앙에 갖다 놨는데 이 황금 의자는 헤라에게 바쳐진 거였습니다. 근데 헤라는 그 황금 의자를 보고 그게 헤파이스토스가 보낸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마음이나 뭐 이런 마음보다는 이거 멋지네. 어머. 앉아봐야겠네. 그냥 그 의자에 홀딱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자에 앉았는데 이 의자가 과연 선물이었을까요? 반전이 있을 것 같다. 사실 이거는 헤파이스토스가 엄마에게 복수하기 위한 일종의 함정 덫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라가 그 자리에 앉자 손잡이에서 수갑이 나와서 꽉 잡았어요. 어머. 그리고 다리 의자에서 족쇄가 나와서 꽉 잡은 거예요. 난리 났죠. 헤라가 끔찍도 못한 거예요. 신들이 난리가 나서 이걸 풀어보려고 했는데 절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우스가 느낀 거예요. 이걸 풀 수 있는 자는 이걸 만든 헤파이스토스밖에 없다.
헤파이스토스를 불러내자. 그래서 이제 그 전령의 신도 가서 야 헤파이스토스 네가 보낸 거에 네 엄마 갇혔어. 좀 도와줘라. 헤파이스토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요? 저에겐 어머니가 없습니다.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립 끝에 선택된 신이 바로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술 한 병 들고 가야죠. 그랬을 것 같죠?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포도주의 신이니까 포도주로 헤파이스토스의 마음을 달래주면 풀리지 않을까. 실제로 그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부르던 노래 중에 포도주 찬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인간의 마음을 풀어주고 고통을 풀어주고 원한을 가진 자의 마음을 풀어준다. 뭐 이런 식의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디오니소스가 헤파이스토스에게 잔치를 벌어주는 장면입니다. 티루소스라고 하는데 막대기 들고 있는 게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그 옆에 술병 들고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게 바로 헤파이스토스입니다. 디오니소스가 말했겠죠. 가서 좀 풀어주는 게 어떻겠니? 미운 마음은 미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엄마잖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헤파이스토스가 뭐 그래 알았어 뭐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술에 취한 채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당나귀 위에 앉아 있는 게 헤파이스토스입니다. 잘 보시면 눈이 풀려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잡혀 있는 헤라를 풀어주기 위해서 헤파이스토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선생님. 근데 디오니소스도 사실은 헤라한테 지독히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풀어주러 갔다? 이런 기습 질문을. 그 디오니소스 입장에서 헤라가 굉장히 밉겠죠. 그 디오니소스도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낸 다음에 그 모습을 이제 올림포스 신들이 다 보고 야 정말 훌륭하다. 그래서 올림포스 12신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디오니소스가 헤라를 만났겠죠. 그 헤라가 디오니소스를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과를 했구나. 네, 사과를 했습니다. 디오니소스도 헤라의 사과를 받아들여 줬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 아니라 이제 용서와 화해의 신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러네. 정확하게 잘 보셨어요. 자, 어쨌든 헤파이스토스가 디오니소스의 인도를 받아서 올라갔습니다. 헤파이스토스가 풀어줬을까요? 네, 풀어 주긴 줍니다. 근데 그냥은 안 돼요. 세상에 공짜 없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하나는 나를 저 밑에 두지 말고 올림포스 신의 하나로 계속 있게 하십시오. 또 하나가 뭐였냐면 나를 아프로디테와 결혼시켜 주십시오. 보는 눈은 있네 또. 이런 점에서 보면 헤파이스토스가 일종의 이제 정략 결혼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프로디테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결혼이에요. 왜 헤파이스토스는 거기에 그 여신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아프로디테를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헤파이스토스가 기술자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게 있다면 아름다움의 표본으로 아프로디테를 얻는 것이 상징적 조합으로 잘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찌 보면 자기가 버림받은 존재잖아요. 버림받은 존재인데 내가 실력을 갖추고 내가 버림받지 않아야 됐을 존재다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부각되는 신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러고 나니까 그 두 부부의 관계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프로디테는 어떤 여성이냐? 뭐 사랑의 여신이고 미의 여신이고 매혹의 여신인데 그런 그 아프로디테니 얼마나 그 결혼하고 몸이 달아올랐겠어요. 열정에. 그래서 남편한테 가면 남편은 계속 일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파이스토스는 자기가 버림받은 것 때문에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손재주를 보여준 게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문이 쇄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제가 아까 헤파이스토스가 벌여진 게 올림포스 궁전이라고 그랬는데 궁전을 정말 최고급으로 이제
새롭게 만든 게 바로 헤파이스토스고요. 그리고 그 제우스가 던지는 번개도 일부는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었다라고도 얘기하고요. 태양의 신 헬리오스도 자기가 태양 마차를 끌고 아침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마차도 헤파이스토스한테 내 차 좀 바꿔줘. 그래서 새로 바꿔줬다 그러고요. 그다음 제우스가 이제 인간을 벌어하기 위해서 여성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여성을 만들게 된 누군지 아시죠? 네, 판도라. 최초의 여성인 판도라도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거라고. 그럼 이렇게 솜씨가 좋은 헤파이스토스가 아프로디테에게도 뭔가 만들어서 선물을 해줬겠죠? 캐스토스 히마스라는 게 있습니다. 히마스라는 게 이제 허리띠라는 거거든요. 이 허리띠를 한번 매면은 매력이 발산이 돼가지고 매력이 부각이 돼서 보는 존재가 완전히 빠져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 아까 헤라와 제우스 사이 얘기해 줬잖아요. 둘의 관계는 뜨거운 사랑의 관계는 아니었는데 어느 날 헤라가 제우스를 한번 유혹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프로디테를 찾아가서 야, 허리띠 좀 빌려줘. 그랬더니 그랬더니 기꺼이 빌려줘서 그 허리띠 차고 갔더니 제우스가 정신을 잃고 어머나 내가 그 뻐꾸기로 변신했을 때보다 훨씬 이뻐 그러면서 거기서 몰래 구름을 쌓고 뭐 거기서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일리아스에 그려져 있어요. 자, 그걸 줬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한번 또 이렇게 띠 한번 메고 가도 눈길을 안 주는 거예요. 헤파이스토스 나 일해야 돼.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는 계속 힘이 들겠죠. 아프로디테가 외로워지면 외로워질수록 헤파이스토스로 외면할 테고 헤파이스토스는 외면당하면 당할수록 또 일에 매진할 테고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결국에는 아프로디테가 그 띠를 다른 곳에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찾아간 게 바로 아레스입니다.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라고 그랬죠. 몸 끝내줍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섹시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우스와 헤라가 부부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레스가 태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보면은 헤파이스토스와 아레스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친형제라고 할 수 있고요.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제수씨거나 형수씨인 거죠. 그 둘 사이에 또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일하는 디커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헤파이스토스 옆에서 아무 걱정 없이 아주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이 사실이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소문을 제일 먼저 퍼뜨린 자가 바로 태양의 신 헬리오스입니다. 헬리오스는 태양의 마차,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준 그 신차, 태양의 마차를 타고 하늘에 쭉 올라가는데 그러고 본 거예요. 뭘?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사랑을 나누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한테 이 마차를 만들어준 헤파이스토스에게 내가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이건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자, 지금 열심히 일하는 대장간의 모습이 있죠. 지금 여기에 광채가 나고 있는 게 헬리오스입니다. 헬리오스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야, 큰일 났다. 내가 다 봤다. 눈 띵굴, 그렇죠? 헤파이스토스가 난리가 났습니다. 헤파이스토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서범 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레스를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저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는 거죠. 자기를 버린 헤라에게 황금 의자를 보냈던 헤파이스토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만 있을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자고 있는 침대에다가 덫을 설치합니다. 뭘 설치하냐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금속으로 그물을 짭니다. 그래서 덫을 놓은 거죠. 그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프로디테 등장, 곧이어 아레스 등장. 그리고 둘이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순간 스위치 온. 그래서 그물이 떨어집니다. 둘이 딱 갇힌 거예요. 현장 목격이야. 현장 완성을 잡은 거죠. 이때 헤파이스토스가 모든 올림포스의 신들을 부릅니다. 신들이시여 와 보십시오. 이것들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일러낸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일에 열심히 했는데
내 아내는 가정을 버리고 딴 남자와, 그것도 내 형제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만둬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런 괘씸한 것들이 아니라 오호? 이럴 거예요. 야, 정말 볼거리 있다. 볼거리 많다. 게다가 그중에 에르메스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3배나 더 많은, 아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슬이 나를 묶는다고 해도, 그리고 모든 신들이 들여다본다고 해도 좋으니 나도 황금의 아프로디테 옆에 눕고 싶습니다. 헤르메스, 와 나도 저랬으면 이러는 거예요. 헤파이스토스를 동정해 주기는커녕 네가 남자 구실을 못해서라는 식의 반응을 한 거죠. 아, 충격 먹었겠다. 네, 헤파이스토스 완전히 충격 먹었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아프로디테와 헤파이스토스는 거의 이혼 상태. 그리고 이제 두 현장에서 발각된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신났어요. 아니 이제 거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 쟤네 둘이잖아 진짜는. 네, 아프로디테의 남편은 아레스 아니야? 이렇게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헤파이스토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헤파이스토스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나는 일리아스라는 책에 나오는데, 근데 일리아스의 그 장면에서 보면은 헤파이스토스가 일을 하는데 그 옆에 아글라이아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글라이아는 카리스, 우아함의 3자매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근데 그 호메로스가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헤파이스토스의 아내 아글라이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렇게 얘기선을 퍼즐을 새롭게 맞춰보면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그 사건 이후 둘은 이제 부부 관계로 이제 공인돼 버리고, 헤파이스토스는 우아함의 여신 아글라이아와 새롭게 결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이거 말고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헤파이스토스가 일을 하는데 아테나 여신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저 장면인데요. 헤파이스토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아테나 여신이 와서 자기의 무구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프로디테한테도 반하지 않던 이 남자가 아테나 여신을 보고 완전 내 스타일 그러면서 완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테나 여신의 손을 잡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테나 여신 어떻습니까, 주님? 어디서 오늘? 아테나 여신은 사실 그 처녀신이기도 하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아테나 여신에게 바쳐진 신전인데, 파르테논이란 말이 처녀란 뜻이거든요. 처녀 신전이고 순결의 상징이기도 한 아테나니까 뿌리쳐봤어요. 어디 감히 손을 딱 뿌리쳤는데 헤파이스토스가 자기 욕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순간에 사정을 해버리고 말이에요. 사정을 해버리고 말이에요. 그 정액이 지금 아테나의 허벅지에 묻었다고. 그래서 저 그림은 허벅지를 유난히 이렇게 드러냈죠. 그게 그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맞은 아테나 기분 더럽겠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소음철을 주고 아이 더러워, 그래서 이거 닦아내면서 이걸 땅바닥에 던졌대. 그랬더니 거기서 아이가 하나 태어났대. 그 에레크토니오스라는 아이인데, 크토니오스라는 말이 땅이란 뜻이고 엘이 곡의 솜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솜털과 땅이 만나서 난 아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이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아테나 여신은 자기가 처녀이지만 그래도 얜 내 허벅지 닿아서 난 아이, 그래서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키웠고, 그 아크로폴리스 옆에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 옆에 에레크테니온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게 그 솜털에서 나온 그 아이가 자라나서 아테네의 왕이 됐고 그 아테네를 모시는 신이 된 거죠.